안녕하세요. 이슈 읽어주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12월 6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성형외과 전문의 인터뷰하면서 환자의 가슴을 수술했다가 배상에 대해 의사대로 의사대로 지역법 지역법을 회복을 받았다. 관리지법 평가 결과는 상주 아무나 다시 치사를 형을 초래 외과 의사 이씨와 문의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반의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게다가 집도한 의사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다고 하죠. 환자분에게 어쨌든 피해가 갔어요. 사실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신의 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해도 성형수술의 부작용 가능성이 0%일 수는 없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서도 해마다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사칭하고 불법 사무장식으로 병원이 운영됐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선 성형외과 전문의를 확인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페이지입니다. 물론 일반이나 다른 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성형외과 전문의 못지않게 미용수술을 예쁘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수술해도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형수술은 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 답으로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제한점이 생겼을 때, 혹은 여러 번 수술 과정에서 실패한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에는 수술 중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가 미용만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조직을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과가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수술 후에 조직 결손이 생겨서 조직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인체 정상 구조가 망가져서 이식 수술로 재건이 필요하다, 혹은 조직이 손상돼서 치료하는데 잘 낫지를 않는다 등등 다양한 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성형외과의 협진이 관여가 됩니다. 의사는 대학을 6년간 다니고 의사 국가고시를 본 뒤에 의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반인 선생님들은 이 시험을 합격한 뒤에 세부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없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경우에는 일반의 자격을 얻은 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치러서 전문의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직 재건, 회복 수술들과 미용 수술들을 비롯해서 수술부 상처 관리, 치료 등등 수많은 지식과 임상 경험을 쌓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4, 5년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성형수술 관련돼 갖고 학문을 리드하고 있는 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형외과 전문의들입니다. 성형외과라는 학문을 악용해서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형외과 단체 내에서는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을 징계해가면서 올바른 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술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외부 과들이나 징계를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약간 폐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바른 진료라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성형과 관련된 최신 지견들을 가장 앞서서 나눌 수 있고, 최고 수준의 지식과 술기를 가진 선생님들과 학술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라면 모두들 가장 최신의 방법, 그리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치료받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의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 형태로 앉혀두고선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의사 면허를 대여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죠. 다른 형태로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투자해서 병원을 개설하는 형식,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형식,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나쁜 짓이기 때문에 색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죠. 사실 내부자들은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다른 의사들도 역시 대놓고 저 병원은 사무장병원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려고 고발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도 진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무장병원은 애초에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주 목적이라서 진료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법 청구나 과잉 진료를 일삼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환자분들께도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치료까지도 권하는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게다가 목표 수익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출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겠죠. 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그 결과로 인한 합병증, 부작용의 발생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성 관련돼 갖고 유령수술이라는 무서운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었죠. 이런 사무장병원은 환자분들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의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개설로 인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수익은 이미 사무장이 가져갔죠. 대개 개설자는 의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부분 비중이 의사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면허 취소에 수억 원에 달하는 반환금까지 인생 폭망의 길이죠. 요즘에는 경영 투자 자문이나 홍보 대행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법망을 살짝 피해가면서 대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사례도 공공연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장병원, 솔직히 환자분께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장병원을 알아내는 방법보다는 제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느낀 의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의 능력 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100%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생각이면 왜 의사를 합니까? 돈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면서 일해야만 하는 의사라는 직업, 사명감이 아니라면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수익,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병원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봤자 의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진료해드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마케팅을 하는 병원, 수많은 채널, 수많은 곳에 병원의 이름이 막 오르내리는 곳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최소한 사무장병원의 변형으로 홍보 운영 대행이 끼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보를 무한정으로 해주고 병원 전체 수익의 퍼센트를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의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환자 진료로 하루 종일을 보내죠. 그리고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진료가 끝난 뒤에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경영, 세무, 수많은 결제 처리, 노무, 직원 면담, 업무 확인, 차팅하고 의학 공부, 환자 리뷰, 다음날 수술 준비 등등등 엄청나게 많죠. 정말 제 시간은 진짜 거의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러면 늦은 저녁에 취미생활 조금 하고 맥주 한잔 하는 거,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그게 제 여유의 전부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역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대표 원장이 의사윤리에 입각해서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모든 병원 운영의 책임을 남에게 맡긴다, 그렇다면은 내 시간의 여유는 생기겠지만 그때부터 그 병원은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길로 가게 될 게 눈앞에 보이기 때문인 거죠. 법적으로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만약 그 업무를 모두 다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넘쳐 흐른다, 그렇다면 그 병원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말 그대로 대표 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예요. 근데 사무장병원에서는 대표 원장과 거의 동등한 레벨에서 병원을 이래라 저래라 운영하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심지어는 대표 원장님 제쳐두고 모든 결정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일반적인 병원은 그렇게 운영되기 어렵거든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병원에 관계된 사람들은 대충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본인도 그 병원에서 월급 받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할 뿐이죠. 자,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 제작했습니다. 닥터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